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김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한전공대에서 출발하여 2021년 3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3월 나주혁신도시에 개교한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성화대학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 윤의준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켄텍의 입시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요. 수시 모집 100명 모집에 2,4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대단한 성과인데 총장님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0대 1 정도만 되면 성공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24대 1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와서 저희 심사 과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뭐 개교 처음이고 그다음에 여러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의 그 성원이 있었다는 게 뭘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세상이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산업을 일으키고 인류가 문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제 전 지구적 문제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원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이런 역할들을 하는 대학이 우리 대학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이끌 에너지 리더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이 학교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략을 짰어요. 근데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네. 좋은 학생, 우수 학생을 유치를 해야 네. 당연히 대학도 사는 것인데 네.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정시 모집에서는 보니까 95대 1이 네. 넘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입시가 성적이 좋았을까 이걸 제가 좀 살펴봤더니 SNS를 보고 알았습니다. 가장 많은 게 창의성 면접입니다. 그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랍니까? 예,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새로운 공과대학이고 기존의 공과대학들하고 다른 차별화된 대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입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기존의 입시는 학생들이 거의 암기식으로 그다음에 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한 문제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애들이 진로가 바뀌는 이런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을 만들기 위한 기본 어떤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세계의 어떤 혁신적인 공과대학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학생 하나 뽑는데 그 학교에서 정성을 들이는 거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를 우리가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TF를 만들어 갖고 특히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은 좀 새로운 대학이 돼야 되겠다라는 데 공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창의성 면접인데 여러 자료를 학생들한테 다 주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답 안에 그 학생의 논리가 들어가 있고 사고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대학이든 심층 면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장시간이라 그래요. 장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죠? 저희는 이제 그 창의성 면접이라는 문제를 이제 학생들한테 대기실에서 미리 보게 해요. 그게 한 30분을 미리 봅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답할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들 만나서부터 한 25분. 네, 그러니까 토탈 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55분을 우리가 거기다 할애를 했습니다. 1인당 55분. 1인당 55분. 55분. 네, 거의 1시간이네요. 네네. 그걸 두 분의 심사위원이 55분 동안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다 들여다보는 거죠. 정성,
그다음에 준비 이게 좀 딱 제가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네. 이제 가장 그 SNS에 많이 남아 있는 흔적 중에 하나는 창의성 면접 카드입니다. 네. 네. 그 카드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원래 우리가 오랜 기간을 들여서 학생들을 심층 발굴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창의력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우리 젊은 교수님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교수님 간단한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차세대 그리드 트랙에 담당하고 있는 김희태라고 합니다. 우리 윤의준 총장님께서 예, 교수님이 이 창의성 평가, 창의성 면접에 그 카드를 만든 네. 그런 주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카드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창의성 면접에서는 어떤 그냥 문제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저희 창의성 면접에서 활용했었던 문제지였었고요. 보시면 문제지도 조금 알록달록하죠.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도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지도에서는 그 어떤 가상의 지형에서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저희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는 평균 일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평균 풍속, 풍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했었고 또 제가 지금 하나로 가지고 나왔지만 그 선택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카드와 어떤 데이터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창의적인 것은 트럼프 카드를 모티브로 썼다는 거. 예, 그 트럼프 카드가 여러 장이지 않습니까? 40장이 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자기가 또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다 텍스트 중심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미지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제공했다는 것이 좀 놀랐어요. 예. 그걸 잘하려면 뽑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문제 내고 객관식으로 찍으라고 하면 채점하는 것도 쉽고 뽑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대신 그만큼 학생은 본인을 드러낼 수가 없죠. 반대로 저희가 했던 그런 형식을 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대신 학생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바꿔본다면 입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그런 각오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수님이 불편하면 학생은 편하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했네요. 이번에는 좀 창의적인 교과 과정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지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다른지 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학부 교과 과정이 기존 대학과 많이 다릅니다. 혁신적인 공과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올린 공과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학부만 있는 대학입니다. 거의 세운 지 한 20년 되는 젊은 대학인데 거기의 모토가 learning by doing입니다. 뭔가를 doing을 하면서 learning을 한다. 그게 이제 그 대학의 교육 목표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19세기식의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게 이제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얼린공대의 그 모토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대학의 학습의 주체가 학생인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 학습하는 거를 도와준다. 그래서 올린공대에서는 교수를 교수라고 안 부릅니다.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우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절대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를 딱 주면 학생들이 뭐 인터넷이 되든 책이 되든 학생들이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교수님들은 바로 정답을 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계속 이제 힌트만 주는 거죠. 조언만 줘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답을 찾아가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만 그게 학생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교육의 철학이에요. PBL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Project Based Learning. 그 PBL이라는 걸 저희는 한층 더 발전시켜서 우리는 탐구 기반 학습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IBL인데 모든 교과목 내에 학생들이 탐구하는 과정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학습의 주체가 학생인 학생 주도 학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도적 학습. 예. 그런 형태의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언론에서 보니까 토론 강의를 많이 한다 그래요. 네. 특히나 근데 영어로 100%? 네. 아니, 저희 대학은 모든 교과목이 다 영어고요. 영어로 100%. 영어 100% 교육으로 돼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토론도 영어로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네르바 대학에서 저희가 라이센싱을 해서 4개 교과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1학년 2개, 2학년 2개의 토론식 과목을 저희가 하는데 그 토론식 과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미네르바 대학의 교수법을 배웠고요. 그쪽에서 자격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 미네르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를 미네르바 대학 교수님들이 참관을 해서 코칭도 하고 그래서 미네르바 수준의 교육을 저희가 토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강의가 최근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온라인 강의가 있으신가요? 기존에 있는 온라인 강의들은 미리 그 녹화를 해놔서 학생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그런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대화식으로 학생들이 계속 참여하는 그런 식의 온라인 강의. 무크는 저희가 그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그것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EDX라는 에닥스라고 하는 MIT하고 하버드가 주체가 돼서 만든 그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구독을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서티피킷이라고 그러는데 이수 확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이제 그걸 우리는 학점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모든 강의에 대해서 그 이수증을 주는 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 여기밖에 없다고요? 네네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네. MIT라든지 네. 하버드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수증을 근간으로 우리는 그걸 학점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창의적 진로와 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켄텍에 대해서 이 진로를 알아봤는데 5개 분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기후 환경 기술, 스마트 그리드. 이 미래 에너지 5개 진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네. 에너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에너지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전력망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에너지의 어떤 그 거래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잡한 그 상황을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전력망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한다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에너지 신소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생소한데요. 네. 어떤 신소재가 많은지. 그 에너지 신소재라고 하면은 조금 막연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분야는 우리가 3개의 또 핵심 분야로 나눠지는데 태양광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태양광은 전부 실리콘인데 그 효율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있는데 새로운 소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퍼롭스카이트라는 어떤 새로운 물질인데 그런 이제 그거는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물질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효율의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배터리는 이제 주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그래서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의 핵심 요소에 새로운 소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보다 안전하고 용량도 많고 뭐 급속 충전도 되고 뭐 이런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소재 개발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입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보다 더 고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갤륨 나이트라든지 뭐 갤륨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재들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효율성이 높은 그런 신소재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소 에너지입니다. 네. 이 수소 에너지는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과 가장 좀 연관성이 많은 것 같고요. 수소 에너지가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비싸서 많이 보급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공학이 발전을 하고 또 공학이라는 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화석 연료를 쓰는 거를 지금 계속 억제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환경 친화적인 연료가 되겠죠. 네네. 네. 자, 이번 네 번째로 네. 기후 환경 기술입니다. 네. 이제 이것은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비나 눈을 이렇게 내리게 한다든지 뭐 인공 태양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겁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미 CO2가 대기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 CO2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공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게 이제 엽록소에서 CO2하고 물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거죠. 에너지를 줘서 요 CO2를 없애서 이거를 연료로 만들든지 아니면 유용한 화학 물질로 만들든지 해서 CO2를 감축하는 기술이에요. 이제 또 하나는 뭐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건데 플라스틱은 뭐 썩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묻어서 뭐 수백 년 걸려서 썩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어떤 자원을 또 추출하는 기술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연구 주제입니다. 네. 탄소를 줄이고 네. 또 다른 에너지를 그걸 가지고 만들고 재생산하고 네네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네요. 네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스마트 그리드, 네. 차세대 그리드입니다. 네. 예, 스마트 그리드란 무엇인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그 비싼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 전기를 멀리 보내는데 또 거기에 또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거를 발전하게 하고 쓰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네. 또 있습니까? 그 5개 분야 말고 지금 숨어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대학은 원자력 중에 핵융합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핵융합 쪽에 그 훌륭한 일을 하신 두 분의 교수님이 이미 교수님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핵융합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SMR 같은 미래지향적인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그런 새로운 원자력 쪽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분야에 지금 켄텍의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이 있고 또 취업이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대학이 앞으로 졸업생들이 어떤 쪽으로 어떤 인력들이 좀 배출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에너지 리더를 양성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리더가 연구계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산업계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책 입안가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모든 분야의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학이라는 문제는 이게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설득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남들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남들이 다른 의견을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네르바 도입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역량을 우리가 4학년 동안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연구자로서 연구를 직접 한번 해보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은 어떤 명문대 진학, 그다음에 인서울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지금 나주 혁신도시 있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나주 혁신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저희 대학은 지금 서울에서 만약에 용산에서 오면 2시간, 수서에서 오시면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혀 지리적인 핸디캡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을 다 방문해 봤는데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 고속철로 다 가고 그 지역의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학이라는 데는 자연 속에 푹 빠져서 여러 가지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원래 대학이거든요. 꼭 수도권에만 대학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학을 이렇게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켄텍 덕분에 우리 나주 혁신도시가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제가 그 도지사님이나 그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곧 나주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대학 도시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캠브리지 옥스퍼드의 인구가 한 12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주 혁신도시 인구가 12만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좋은 고급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조만간 그 혁신도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질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대학 도시가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개인적인 소망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가치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투자한 기업들이 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시간에 거쳐서 우리 좋은 학생들도 교육시키고 그 좋은 학생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창업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 창업 생태계를 아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 방금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대학의 설립 취지하고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에너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이 사명이 아닌가. 총장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우수 교수를 충원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창의성 면접과 더불어 심층 면접이 중요할 것입니다. 심층 면접이란 글자 그대로 깊고 정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과정이겠죠. 교육은 사람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창의 진로로 찾아뵙겠습니다.